자, 국내 이제 시장도 정복도 못했는데 이제 글로벌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번 회차에서는 이제 그 운영 관리와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지금 나라의 상황상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상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게 글로벌 진출이에요. 나중에 글로벌이 아니라 요즘은 처음부터 글로벌로 염두에 두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품명부터가 해외에서 부르기 쉬운 이름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도메인도 뭐 한글 도메인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든지 이제 국내 내수 경기가 워낙에 좋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글로벌을 염두에 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초기에 글로벌에 대한 부분이 염두가 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분들, 나중에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진출했었을 때 브랜드 네이밍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국 시장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글로벌 진출하려고 보니까 이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나라에 적용했을 때는 이름이 발음했을 때 뭔가 의미 전달이 이상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둬야 되니까. 그리고 패키지에 한국어만 있게 되면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애초부터 글로벌 진출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고민할 때부터도 고려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분에 대한 표기가 해외 기준이랑 만약에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라벨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통관이 지연이 돼서 우리가 글로벌 진출도 하기도 전부터 장벽을 느끼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기부터 설계를 해두면 나중에 글로벌 확장을 하는데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K-뷰티, K-푸드, K-패션에 대한 해외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만 팔지 않고 글로벌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아니면은 이제 해외 유저가 우리 국내 사이트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특히 G마켓 같은 경우는 이 언어가 아예 그냥 설정하는 것 자체가 중국어로 변경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사이트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G마켓의 화면입니다. 근데 이제 고객센터라고 써져 있는 거 옆에 보면 글로벌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영문과 영어와 중국어로 전환해서 볼 수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중국어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중국어로 바뀌어요. 바뀌고 사이트 내에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영어 한번 바꿔볼게요. 적용해볼게요. 바뀌었죠? 이렇게 이미 되게 오래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역직구 고객들을 위해서 이미 이제 사이트에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마켓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무역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무역 이야기가 나오면은 가장 용어 이거에 관련된 용어만 하려고 해도 진짜 끝도 없는데 그냥 진짜 기본적인 것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FOB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본선 인도 조건이란 뜻인데 선박에 물건을 실을 때까지 판매자가 책임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구매자가 책임진다라는 거래 조건이에요. 그래서 프리온 보드의 앞에 글자만 따서 FOB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중국 공급사 거래를 할 때 FOB 상하이 조건을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공급사는 상하이 항구에서 배에 실을 때까지의 비용인 거고, 여기에 이제 포장비, 내륙 운송비, 항구 하역비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거고요. 배에 실린 이후부터 한국까지 오는 해상 운임에 대한 부분과 보험료는 이제 받는 쪽이 내가 부담을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는 CIF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 코스트, 그다음에 인슈런스, 네, 그다음에 프레이트예요. 뭐냐면은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임, 보험료를 포함해서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편리하긴 한데 공급사가 운임에 마진을 얹을 수가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이제 해상 운임에 대한 시세를 알고 있다면 이제 FOB가 유리하고 이제 모른다고 하면은 CIF가 편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초보 같은 경우는 CIF, 왜냐면 이제 덜 신경 쓰긴 하니까 믿어보는 거죠. 그 공급사 쪽에서 마진을 많이 안 붙일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믿어보는 거고, 이제 이거에서 좀 감이 좀 쌓이면은 FOB로 전환하는. 왜냐면 FOB 같은 경우는 이제 운임 시세나 이런 것들을 더 저렴하게 계약도 가능하고, 내가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물류 지식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직접 이제 관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니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HS 코드입니다. 세계 공통으로 모든 수출입 상품에 부여되는 분류 코드를 뜻합니다. 기본 6자리는 세계 공통이고요. 이제 여기에 나라에 관련된 그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뒤에 한국이 4자리를 이제 추가하게 되면 10자리의 이제 그 코드 번호가 생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위스키를 수출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HS 코드가 2208.4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한국 4자리가 추가가 되면은 2208.40.1000 이렇게 110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코드를 기준으로 관세율이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고, 코드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관세 오류가 생기고 통관이 지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해외 파트너와 일을 할 때 반드시 체결해야 되는 계약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NDA라고 해서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Non Disclosure Agreement 뭐 이렇게 이제 부르죠. 여기서 이제 앞 글자만 따서 non의 이제 N, Disclosure의 D, 이제 D 어그리먼트에서 이제 A에서 이제 NDA라고 이제 부릅니다.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뜻이에요. 해외 파트너와 협력을 할 때 내 제품 아이디어나 판매 데이터, 가격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이제 NDA를 체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NDA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3가지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품 샘플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OEM이나 ODM 계약을 협의를 할 때, 그리고 판매 데이터나 가격 정보를 공유할 때, 이럴 때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NDA에 반드시 포함해야 될 조항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비밀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처럼 이렇게 모호하게 쓰시면 안 되고, 이거 분쟁의 여지가 있죠. 예를 들면 정하는 거예요. A, 상품의 원가 정보. B, 상품의 디자인 도면.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비밀 지켜달라, 이렇게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유효 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은데 통상 1년에서 3년 정도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NDA를 위반을 해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뭐 있어도 이빨이 없으면 의미가 없듯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위반했을 때 어떤 것들을 보상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글로벌 진출 시에 AI 자동화에 대한 이제 추가 활용을 이 파트에서도 좀 얘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하는데, 글로벌 진출에도 AI 도구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번역에 대한 부분이죠. 번역 자동화. 이제 딥L이라든가 챗GPT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상품 설명이나 CS 응대에 대한 문구를 초보를 일단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가 라쿠텐이라든가 쇼피 같은 해외 플랫폼
이제 등록 번역 비용을 이제 등록을 할 때 이런 AI들을 활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폭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아예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상세 페이지 제작 자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죠. 툴디라는 사이트가 이제 또 언어 번역에 대한 기능이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 제작 템플릿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거기도 이제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가 많이 생기겠죠. 그 툴디 같은 데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고객을 CS 이제 할 때 이런 것들도 자동화 할 수 있죠. 한국은 낮인데 미국은 밤이에요. 그럼 AI 챗봇이 일단 1차 대응을 하면은 어쨌든 시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챗 GPT API 같은 걸 연동을 하면 다국어로 자동 응답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죠. 그다음에 해외 트렌드에 대한 조사, 챗 GPT로 타겟 국가의 소비 트렌드 분석의 초안 정도는 만들 수 있겠고요. 구글 트렌드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현지의 시장을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도사로서 이제 수업을 듣는 교육생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범용 AI를 가지고도 특히 검색 기반인 범용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치를 잘 해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쭉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 한도는 이제 만 개 정도 된다라는 부분과 이제 상품 등록에 대한 기준점. 하지만 이제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옵션 자체를 이제 상품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 옵션 하나하나를 다 상품으로 본다. 그러면 나머지 마켓들은 URL, 상품 등록했었을 때 그 URL이 생성되는 그 기준으로 상품의 이제 등록을 여부를 상품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는 기준이 그거고 쿠팡이나 특히 11번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입점 정책을 조금 알고 특히 네이버와 쿠팡 네이버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쿠팡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가이드가 제일 기준이 센 데가 네이버가 제일 가장 가이드라인이 조금 기준이 센 편이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많은 편이고 쿠팡 같은 경우는 배송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이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통합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방넷과 샵링커, 플레이오토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이제 글로벌 이제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용어 몇 가지 얘기 드렸는데 이런 것들 이제 용어 좀 보시고 그다음에 코트라에 들어가시면 해외 시장 뉴스 같은 것도 이제 계속 볼 수 있어요. 국가별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데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자동화 도구에 대한 부분까지 안내를 짧게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4회차의 강의 내용에서 주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회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